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요소를 이용해 복잡하고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을 종종 연금술에 비유하곤 합니다. 특히 지구 어디에나 퍼져 있는 공기를 이용해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기술은 문명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했던 만큼 공기의 연금술이라 묘사되곤 하는데, 공기를 이용해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간 있었던 화학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공기의 연금술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의 업적으로부터입니다. 과거 농경을 위한 비료 기술이 탄생하며 자연에서 다양한 비료를 수급하기 시작합니다. 동물의 분변이나 식물이 썩어 만들어진 퇴비 등 천연 비료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한 시대의 무역 핵심이기도 했던 물질은 바다새의 배설물이 암석처럼 굳어져 만들어진 구아노였습니다. 칠레 인근 구아노로 이루어진 섬이 발견되며 해외 무역으로 칠레는 세계적인 부유 국가로 등극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구아노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소모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농경에 투입될 더 저렴하고 대량 생산 가능한 비료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식물 생장에는 질소와 인, 그리고 포타슘이 가장 중요해 비료의 3요소로 불리곤 합니다. 인과 포타슘은 광석이나 토양에서 비교적 얻기 쉬웠지만, 오히려 지구 대기의 78%를 차지하는 질소 기체를 활용 가능한 화합물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은 가장 큰 난관이었죠. 질소와 수소의 반응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지만, 너무나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는 촉매 화학 기술을 이용해 공기를 비료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질소 화합물은 폭발물의 핵심 재료이기도 했던 만큼 전쟁 물자를 비롯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질소 고정 기술은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먹여 살리고 있는 만큼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버가 화학 무기와 관련된 여러 오명에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는 그만큼의 타당함이 있었습니다. 공기를 이용해 암모니아와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공기의 연금술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적용하고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해 더욱 효율적인 방식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공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비료뿐만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기는 질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및 여러 기체가 혼합된 용액이라 할 수 있죠. 그중 제거와 변환이 가능하다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 이야기되는 이산화탄소일 것입니다. 흔히 탄소 배출량이라 부르는 이산화탄소 형태로의 기체 방출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기존 농업 방식에 기반한 현재 식량 생산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경작 가능한 땅과 담수에 의존하며 방대한 자원을 활용해 지구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농업입니다. 습지가 고갈되거나 산림이 벌채되는 등 토지 이용 방식 역시 탄소 흡수원을 감소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합니다. UN 식량 농업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현재보다 30% 증가함에 따라 식량 생산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불균형으로 인해 2030년경에는 예상되는 전 세계 인구의 8%에 해당하는 6억 8천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으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화학 합성의 첫 번째 목표는 식물의 광합성을 모사한 당과 탄수화물의 생성입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해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포도당 분자들을 연결해 녹말이나 셀룰로스와 같은 탄수화물을 합성합니다.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된 에너지 강도와 온실기체 배출도, 토지 이용도와 합성 탄수화물 비용을 살펴본다면 화석 연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직접 포집과 합성 탄수화물 생산으로의 적용은 충분히 가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공기의 연금술은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합성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로부터 전분을 합성하기 위한 과정은 ASAP로 표현되는데, 인공 전분 동화 경로 모듈식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생물 시스템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형성하며 연속적인 반응을 통해 미생물에게 공급하기 위한 아세트산을 합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미생물은 아세트산을 먹고 포도당을 만드는 동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투입되는 전기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된다면, 우리는 미생물의 도움을 통해 태양광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로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메테인이나 일산화탄소,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등의 고부가가치 물질도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하며 생성된 포도당의 중합 반응은 녹말 합성까지 가능합니다. 꼭 우리가 먹지 않아도 동물 사육을 위한 사료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 미생물 합성 기술은 잠재력이 높습니다. 일상적 활용이 아니어도 초대형 화산 폭발이나 기후변화, 핵겨울과 같은 글로벌 농업 재난이 발생할 경우 벙커에서의 식량 생산에 적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술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본적인 농경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후 세포를 이용해 식량 생산을 연구해왔으며 배양 대체육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파워 투 프로틴이라는 구성으로 재생에너지와 공기 미생물 반응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형태로 식량 생산을 목표합니다. 미생물이 고기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단백질 질량 비율이 40에서 50%인 효모 바이오매스를 생성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형태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단계로 구성된 생물 공정이 도입되는데 먼저 클로스트리디움 리중달리를 이용해 탄소 고정 우드 리중달 경로를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아세트산으로 변환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산소와 수소를 생물 반응기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 등의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아세트산은 두 번째 생물 반응기 속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에 즉 제빵 효모의 배양에 암모니아 및 산소와 함께 투입되어 식용 단백질로 변환해 식품으로 가공하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인간의 소변을 희석해 얻어지거나 산업 폐기물에서 분리 가능하며 하버의 방식처럼 또 다른 공기의 연금술을 적용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모니아 없이 반응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클로스트리디움 리중달리는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만들기도 바쁜데 비타민을 만들어 넣으라니 피곤하죠.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서는 더욱 강력한 호열성 아세트산 생성균인 서머 아마이로박타 키부이를 사용해 비타민 없이 아세트산 생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효모에 산소나 암모니아 없이 아세트산만을 먹이면 더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엽산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g의 생성 바이오매스당 6.7mg의 엽산이 합성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넘어선 더욱 필수적인 물질의 합성이 공기로 가능한 셈입니다. 엽산의 다른 이름은 비타민 B9입니다. 필수 비타민 중 하나로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 본다면 중앙에는 파라아미노벤조산이 연결고리로 사용되어 테리딘 유도체와 결합하고 있으며 반대쪽에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글루탐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 기체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아세트산과 비타민 혹은 아미노산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육류 생산과 비교했을 때 닭고기 생산의 7분의 1이며 소고기 생산의 30분의 1의 탄소 발자국을 보이는 기존 미생물 단백질 생산 기술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제로 혹은 마이너스 탄소 발생을 보입니다. 소고기 1kg의 생산에는 온실기체가 70kg 이상 배출되며 가축 사육과 사료 생산을 위해 엄청난 범위의 산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공기를 이용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 연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목적이 아닌 우주 개발의 일환이었죠. 정확히는 나사가 1960에서 70년대 인류의 장거리 우주 비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기를 이용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당시 나사는 인체의 장 속에도 서식하는 수소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을 연구합니다. 페세루프 탄소 순환 개념이라는 용어가 이때 등장합니다. 우주비행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곧바로 단백질로 전환하는 식품 자급 시스템이었으며 우주선 내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미생물에게 먹여 성장시킨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다만 당시의 과학기술력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해 최종 폐기된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5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약 이 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환경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데 소고기 생산보다 150만 배 적은 토지를 사용하고 물 소비량도 1만 5천 배 이상 적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은 언제나 아름답죠. 직접적인 효소 반응으로 이산화탄소를 단백질로 바꾸기도 합니다. 문제는 ATP나 NADPH와 같은 고에너지 물질이 활용되어야지만
낮은 연력학적 효율과 제한적인 생합성 속도 등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이용해 ATP나 NADPH를 바로 합성하는 화학 효소 시스템마저 탄생했습니다. 몇 종류의 효소를 화학적 환원으로 대체해 재설계하였으며 이산화탄소를 만든 메탄올, 그리고 공기 포집된 이산화탄소만을 이용해 아미노산과 ATP 등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공기로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지질만 만들면 모든 음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단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던 클로렐라를 이용해 가능합니다. 클로렐라는 파이렌과 같은 유해성 탄소 물질을 이용해 바이오 디젤을 합성할 수 있는 생명체로 주목받고 있었는데 미세조류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추가 공급하게 되면 지질 합성 효율마저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는 아세트산이 활용되어 생효소 반응으로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아세트산 발생, 공기 미생물 반응을 적용한다면 지방산과 지질 혹은 지방 조직까지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공기만으로 구성된 식사를 합성해내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맛은 모르겠지만요. 공기로 만드는 마지막 가능성이자 단탄지보다 중요한 물질, 바로 물의 형성 또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팔라듐으로 구성된 촉매에 수소와 산소를 가하면 전기방전 등의 처리 없이도 물이 합성됩니다. 팔라듐에 수소를 첨가한 후 산소를 넣으면 매우 빠른 반응 속도로 물이 표면에서 생성되는데 우주 공간에서 물 넣기 위해서는 산소만 보급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산소는 외계 행성의 토양에서 전기 환원으로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는 물질인 만큼 공기만을 이용해 모든 보급을 이어가며 심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기술도 느리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도달한 공기의 연금술입니다. 결론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질 모두 공기를 이용해 합성하는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심지어 산소만 보급된다면 우주에서 물을 합성하는 것조차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없으며 극한 조건에서도 최소한의 자원으로 식량을 만들어내는 미래 농업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기술 중 마지막 영역은 화학 합성을 통한 공기의 연금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